네, 그럼 마지막으로 평화 공존 파트를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대립과 갈등,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어떤 이익과 정책들을 알아봤다면,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한국이 대응해야 될 것이냐, 한국이 이 지역 내에서의 평화 공존을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이냐, 특히 이제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냐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까지 얘기했던 그 미중 디커플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어떤 경제뿐만이 아니라 군사, 경제, 기술, 제도, 여러 영역에서 지금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디커플링이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중소국이라고 하든지 중견국이라고 하든지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든지 여러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이 중에 뭘 택할 것이냐의 요구가 상당히 빈번해질 거다. 이 정도는 대부분 다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기술 차원에서는, 그리고 이제 기업 차원에서는 어느 쪽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가 어느 국가에 맞추어서 이제 발전 전략을 짜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정말 중대한 이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군사안보 분야에서 디커플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까지 우리의 군사안보 정책은 사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한미동맹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그다음에 유일하게 맺은 안보조약이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 안보정책 근간이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대비태세나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 중심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한미동맹은 이러한 디커플링이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신냉전이라고 불리는 디커플링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영이 분리되는 그런 구도 형성을 차단하는데 한미동맹이 기여해야 된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한반도 평화를 이제 좀 더 추동하는데 한미동맹과 함께하는 그런 정책들을 꾸려야 된다라고 보통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디커플링이 이제 좀 더 심화되는 상황을 막도록, 여기 나와 있지만 양분화가 아니라 경제 블록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모든 국가들을 포함할 수 있는 포용적인 질서와 다자적인 질서를 좀 더 이제 추진을 한다면 지금의 디커플링의 수위가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이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요. 과학기술 분야 역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어떤 망분리라고 하든지, 이제 핵심 기술의 어떤 디커플링이다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겠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러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국가혁신 역량을 배양함과 동시에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이런 점에 있어서 앞서 얘기했던 그런 포용적인 질서 속에 이 기술 분야도 위치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한국만의 대응을 할 수는 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 관계라고 하는 특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미중 간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앞서 얘기했고, 남북 관계 차원에서는 그럼 디커플링이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사실 논의가 불가피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제까지의 이제 남북 관계를 이제 좀 더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관계도 좀 더 잘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고, 북한과도 이제 상당히 이제 대화를 추동하는 많은 이제 조치들 취해 왔는데, 미중 간의 디커플링이 심화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해왔던 어떤 대북 정책이라고 하든지 대중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수포가 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남북 관계 차원에서도 많은 도전이 올 거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일단 남북 관계만 지금 현황을 보면 디커플링과 상관없이 보면은, 일단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있었던 북한의 대남 전략, 그 다음에 이제 코비드-19 이후에 북한은 스스로를 상당히 고립시키는 조치들을 많이 취해왔어요. 물론 지금 북한이 삼중고에 있다라 보통 얘기를 하죠. 대북 제재와 그다음에 이제 홍수, 그다음에 이제 코비드-19까지 북한이 상당히 내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점 이제 고려할 수가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더 문을 닫는
문을 여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고립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남북 관계의 어떤 진전을 가져오기보다는 남북 관계의 진전 속도를 오히려 이제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이제 기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의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간의 어떤 북한에 대한 견해차, 이런 것들도 이제 남북 관계를 좀 더 발전시키는데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거와는 별개로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남북관계 도전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019년 특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수포로 돌아갔던 그 이후로부터의 북한의 대남 무시 전략, 그 다음에 이제 삼중고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수해, 그 다음에 대북 제재 등으로 인해서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난, 그다음에 남북 관계에 대한 미국 간의 인식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남북 관계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왜 이렇게 스스로를 이제 고립시키고 이제 남한에 대해서 이제 무시하는 전략을 취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는 많은 원인들이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북한이 상당히 기대를 가졌던 하노이 회담, 여기가 이제 노딜로 이제 귀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전가, 그다음에 북한이 항상 얘기했던 한미일 연합훈련이 이제 북한의 위협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미훈련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 사실 이거는 이제 전시작전권 전환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한미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반발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난으로 인해서 내부 반발들을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대외적인 어떤 비난을 이제 가중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북한의 어떤 대남 전략이나 대미 전략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그런 도발적인 행위를 통해서 약한 고리였던 남북 관계, 그러니까 이제 동북아 관계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합으로 보았을 때 북한이 가장 원했던 거는 이제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였고, 거기서부터 이제 비핵화 협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져가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이제 남북 관계가 있을 테고, 그것은 사실 상당히 약한 고리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타격을 통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라고 하는 강수를 두면서 자력 경쟁이나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북한의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은 스스로를 내핍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고, 스스로를 이제 고립시키고 있고, 대외적인 도발도 하고 있는 상황은 결국은 미중 디커플링으로 인한 동북아 균열이 좀 더 이제 추동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기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외교를 이제 되찾겠다, 미국의 리더십을 되찾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선거 운동을 했고, 지금의 이제 인수위원회 역시 그런 기조 속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이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기조에 기반한 대외 정책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코로나19로부터의 이제 대내적인 회복이 좀 더 큽니다. 지금 미국 내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사망자보다도 많다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백신이 나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의 수가 이제 사망자로 집계가 되고 있고, 확산세 역시 이제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사실 대외 정책적인 어떤 집중을 하기보다는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을 당시에 최우선 순위는 아마 이제 대내적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의 이런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이후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경제적인 회복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 미국은 2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유국제주의 질서 하에서의 어떤 경제 협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못하는 상황, 특히 이제 디커플링이 있다라고 한다면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 전략부터 이제 챙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민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차기 행정부는 국내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대외 정책,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정책보다는 외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은 아니죠.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이 중요한 것이고 제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군사비 지출보다는 상당히 적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인 외교를 중심으로 하는 대외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공격적인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회복하기 위한 공격적인 군사비 지출보다는 지금의 억지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현상 유지 중심의 억지 정책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관계, 그러니까 이러한 대외 정책적 기조 하에서의 그런 한미 관계를 살펴보면 한미 관계,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떠한 접근법을 취할 것이냐, 그다음에 미국의 동맹국에 대해서 어떻게 취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의 이제 위에 있는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법을 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원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즉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디커플링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중국과 어느 정도까지 이제 디커플링을 할 것이냐, 중국에 대해서 어떤 기조로 갈 것이냐의 문제. 그다음에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담금 많이 내라.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뭐 이제 주한미군 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좀 더 이제 새로운 방식의 동맹을 꾸려나가고자 하는, 동맹을 디자인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허브 앤 스포크가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어떠한 새로운 방식의 동맹을 운영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실 북한이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의 바이든 당선인도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의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많은 뭐 이제 지도자 간의 이제 정상회담도 있었고 실무회담도 있었지만 성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와중에 북한의 핵 능력, 미사일 능력은 상당히 고도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본토를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이러한 세 개의 이제 조합들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질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미국이 한국에게 원하는 것, 그 다음에 한미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 여부가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결론은 세 부분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그 디커플링의 국면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디커플링이 좀 더 추동되고 좀 더 심화된 분면은 있지만 이 미중 디커플링은 상당 부분 지속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 디커플링이 일어난 원인을 애초에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과 중국 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문제의식이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군사안보적 차원의 경쟁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특히 그러한 경쟁은 현상병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으로서의 인도태평양 전구를 중심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뭘 원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은 뭘 위해서 이런 디커플링 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현실주의자들은 미국의 이제 군사적 우위나 이제 권력 차원의 우위를 획득하는 것, 자유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 세워놓았던 자유국제주의 질서의 회복, 이런 것들을 이제 궁극적인 디커플링의 목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러한 목적이 달성되기까지는 이런 디커플링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경제적 차원의 디커플링을 보시면 이건 역시 상당히 장기간 추동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경제적인 디커플링이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국민들이 이제 자신들의 일자리가 뺏긴다라고 하는 것, 기업들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불공정한 경쟁 과정을 겪는다라고 하는 점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사실 경제적 차원의 디커플링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미국 국내 정치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유권자들의 사실 그 표심이 미국의 대외 정책을 결정을 하고 미국의 대외 정책이 사실 미중 관계를 결정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내의 동학을 연구하는 것, 특히 이제 미국 유권자들이 어떠한 대중인식을 갖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대외 정책의 결정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구조들이 바뀌지 않는 한 사실 미국 유권자들은
대중 반감도를 이제 바꿀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그런 점에 있어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차기 정부가 이제 민주당이 되었지만 앞으로 이제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런 대중 반감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어떤 대중 디커플링이다라고 하든지 좀 더 공격적인 중국 정책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군사 영역, 경제 영역에서의 디커플링이 추동된다면 한국 정부에게는 사실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도 태평양 영내에 있는 많은 국가들은 상당히 많은 압력을 받을 거다. 이제 선택의 압력을 받을 거다라고 보통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논의드린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디커플링의 추세를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다자 외교라고 하든지 포용적인 국제 외교, 이런 기조 속에서 미중 양국과의 어떤 디커플링을 완화시키는 역할,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것이 사실 앞서 예측드린 그 평화 공존이라고 하는 기조에 좀 더 부합하는 대외 정책 기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전체적인 질서 차원에서의 우리나라의 역할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경제 영역, 기술이라고 하든지 부분은 우리나라가 우위를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나 혹은 중국도 이렇게 지역 내 가치 사슬 형성이라고 하든지 어떤 기술 표준 같은 클린 네트워크가 출범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선제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의 국익을 오히려 확대시키는 계기로 이용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에 관한 영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선제적인 우리나라의 이제 강점을 좀 더 부각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국제 질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안보적 함의가 있는 핵심 첨단 기술이 있죠. AI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나라가 협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민간과의 교류도 이제 활성화시키는 것이 영내에 있어서의 어떤 안정화 역할에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